한 세무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상위 10%의 소득을 갖고 있는 연봉 6천만 원의 사람들도 자신은 중산층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요? 임대주택은 저소득층만이 사는 그런 거주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은 중산층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임대주택에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극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은 브랜드 아파트로만 입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 또 전세난이 심각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자, 정부가 이런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임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임채영 기자는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이따 드릴 질문을 먼저 하시네요.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하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빠듯해요. 월급 받아서 이것저것 내다 보면은 남는 돈이 없는, 정말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는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빠듯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통계상으로는 중산층으로 저희도 들어갑니다. 정말요? 네, 저희도 들어갑니다. 중산층으로. 저희 연봉을 어찌 알고? 대충 알죠. 같은 회사니까. 네, 그래서 중산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을 해서 이 중산층의 주거난을 완화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의 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대책들은 주로 조금은 좀 저소득 계층을 위한 대책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통계상 중산층으로 묶이는 그 묶음을 그 계층을 위한 주거 대책을 내놨는데요. 뭐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거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산층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런 임대 아파트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또 고급화시켜서 중산층들의 어떤 전세 수요를 이 임대 아파트로 끌어들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정부는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활용하기로 했어요. 뭐 레미안, 힐스테이트, 또 뭐가 있죠? 이 편한 세상, 프로지오 이렇게 다 대기업 건설사들의 브랜드이잖아요. 이 브랜드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건데 뭐 이를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건설사들은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각종 세제 지원이랄지 아니면 금융 지원, 택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이번 대책에 담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강효진 기자가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세나 월세 등 임차 가구는 총 783만 가구. 전체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세입자 처지입니다. 세입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은 임대료 상승과 짧은 거주 기간입니다. 전월세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3년 반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이 오랜 기간 안정된 임대료를 내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최소 8년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는 사업자를 기업형 임대 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통해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대형 건설사 중 한 곳인 대림산업은 올해부터 인천의 기업형 임대주택 2,400여 가구 착공에 들어갑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는 없애고 혜택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임차인 자격 요건이 완화돼 소득이나 집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임대주택 거주가 허용됩니다. 또 분양 전환 의무가 사라지고 초기 임대료 규제도 없어집니다. 임대료 상승률은 현행대로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택지와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분양주택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임대주택에서 비자발적인 태거의 위험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최대 10,000호가량 공급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효진입니다.
임대주택을 고급 브랜드화를 통해서 임대주택의 중산층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런 얘기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임대주택과 뭐 일반 분양된 주택들도 있잖아요. 네. 그 일반 분양을 받았던 거주자들이 임대주택과 그 뭐 바리케이트를 쳐라. 우리는 임대주택과 섞이기 싫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하 주차장도 네. 따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바로 네. 옆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이 한 2동 정도 임대주택이 네.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예 지하 주차장 출구가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놀이터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놀이터 관리비를 내지 않으니 놀이터를 네. 이용하지 말아라고 해서 아. 철조망 같은 걸 쳐놨던 적도 있고요. 야박하네요. 네, 이런 네. 문제들이 있긴 있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게 아무래도 뭐 건설사들의 참여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갈 중산층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아파트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과 또다시 바리케이트가 쳐진다면은 들어갈 중산층은 없을 것 같고 사람들 반응은 좀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네.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뭐 재건축을 할 때 일정 동을 임대주택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임대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된 아. 고급화된 브랜드 임대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 중산층들의 인식,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대 아파트는 좀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저가의 주택이라는 인식이 네. 사실 많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어떤 진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브랜드를 가진 브랜드 아파트를 가진 건설사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수익률이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되느냐, 맞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걷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지가 맞느냐 안 그렇죠. 맞느냐에 따라서 네. 건설사들의 어떤 참여의 적극성이 달라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임대 수익을 통해서 그들이 원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수익을 낸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분양 시장만큼은 네.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혜택을 받고 이 정도 사업을 해서 이 정도 수익을 내면은 네. 뭐 해볼만하다라는 입장이 많았는데요. 일단 전문가를 만나보고 왔는데 전문가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익성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택금융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택지를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익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판로로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처럼 지금 실제로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나선 건설사들이 있어요. 강유진 기자가 정리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대림산업이죠. 대림산업이 올해 인천에 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푸르지오로 유명한 대우건설, 네. 힐스테이트로 유명한 현대건설 등이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사실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걸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몇몇 주요 건설사들 임원들과 뭐 회의도 했다고 하고요. 지난 12일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공식적으로 전문가와 그리고 대형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들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또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그 임대주택이라는 말 자체가 좀 뭐라고 할까요? 인식이 안 좋은 것 같다 보니까 이름이라도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렌트 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영어 섞었으면.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레미안 삼성물산에서 이 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레미안 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좀 인식이 그렇죠. 고급스럽지 그렇잖아요. 않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사용할 스테이요? 생각인데요. 정부에서는 야. 그러니까 레미안 스테이. 힐스테이트 스테이, 이 편한 세상 스테이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에 차별을 둘 생각인데 약간 문제는 절 같은 느낌도 나고. 네, 문제는 네. 그겁니다. 이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고급화된 임대 아파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임대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네. 아무래도 기존 레미안 아파트, 기존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이런 대형 건설사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이름,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에 아직은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과연 이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변형된 이름을 가져갈 것이냐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뭐 그 리츠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리츠 사업을 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테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네요. 렌트보다. 전 그렇습니다, 제가. 네, 아무튼 이제 그 임대주택, 뭐 스테이 주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임대주택이 활성화가 된다면은 중산층이 들어오게 될 거 아닙니까? 중산층이 과연 월 얼마씩을 내고 들어오는 게 가장 적당하다. 뭐 수익성이나 그리고 거주자들의 부담을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사의 참여, 그러니까 수익성이 얼마냐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얼만큼 참여하느냐고, 두 번째는 과연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에서 책정될 것이냐, 이렇게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수익률이 약 5%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참여했을 때 5%의 수익률이 나면 참여를 하고, 그것보다 낮으면 좀 보류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 사업을 해서 나는 수익률은 3%에 불과하다고 해요. 여기다가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은 뭐 1%대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굳이 이 사업에 뛰어들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정부가 그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는 수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아무래도 더 큰 수익을 쫓는 게 기업이다 보니까 네. 전세 형태보다는 월세 형태로 이 임대 아파트를 운영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문제가 가장 크게 제시됐는데 국토부에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전망을 네. 해봤다고 하는데 자료가 준비됐는데 함께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가 서울의 경우 80만 원, 물론 이제 보증금이 있죠.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6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월 소득은 서울의 경우 42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요. 네. 수도권은 한 290만 원 정도를 월마다 받아야 이 정도를 부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증금이 여기서 더 적어진다면 당연히 월 임대료는 더 올라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산층의 중위소득이 한 35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중산층 가구의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지어 세워놨을 때 중간의 소득이 되는 게 한 350만 원 네. 정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받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중산층이 국민의 65%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통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게 현실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아까 이주호 앵커가 저한테 앞서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네. 물어봤는데 저는 중산층보단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 좀 저는 빠듯하거든요. 중 빼고 산층 그냥.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좀 빠듯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네.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는 주제로 실제로 설문조사를 네. 해봤더니 한 45% 정도만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통계와는 좀 갭이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월 소득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을 벌고 내가 한 중형 30평대, 옛날을 말하면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중산층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가계부채가 참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월 뭐 350만 원을 받아서 부채값 내고,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갚고 또 아이가 2명 있으면 교육비 나갈 거고 네. 이것저것 관리비 나가고 생활비 나가고 이러다 보면 사실 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또 낸다는 게 부담스럽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은 사실 월세 수준이 지금 나온 이 정부의 정책 월세 수준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저 정도 크기의 뭐 월세를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80 이상은 다들 내더라고요. 그렇죠. 뭐 반전세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뭐 80 정도는 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는 네. 월세 수준을 좀 더 낮춰야지 중산층들을 이렇게 매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아파트 월세비와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말씀하신 해요. 대로. 네. 하지만 이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세입자가 많지 않다는 게 그것도 문제인 그래요. 건데요. 네.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마련된 안을 통해서 실제로 중산층 세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적정한 가격 수준의 브랜드 임대 아파트가 공급될지는 여전히 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비싼 가격의 브랜드 임대 아파트가 마련된다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수요층이 여전히 제한되면서 전세 시장의 수요 분산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세입자들을 만족시키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아직 실효성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저희가 뭐 정책에 돌입한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 왈가왈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좀 계속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임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